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아니, 세계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은 이제 없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도관으로 미사일을 만들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첨단 기술이 아닌 그들의 혼이었다. 한국을 오판했던 한 서방 전문가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찾아 떠난 그의 여정.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사 전문 특파원으로 40년간 살아온 저 마이클 앤더슨이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전직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특파원입니다. 현재 은퇴한 상태로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허드슨 강이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흐르고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50년 가까운 기자 생활, 전 세계를 누비며 전쟁과 갈등,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장을 취재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 서재 벽에는 제가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순간의 사진과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던 특파원 시절의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베트남의 밀림 속에서 미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라크 사막에서 군용 지프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현지 부족장들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한국. 1979년 서울의 한 군사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군사개발 프로그램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으니까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저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세계의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제 서재 한쪽 벽면에는 1979년 퓰리처상 후보 지명을 받게 해준 특종 기사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 그 이면의 진실, 이란 혁명에 실패한 미국 정책,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기사 한국의 군사개발 프로그램 모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한국의 초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인 백곰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의 기술적 한계와 경험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프로그램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 기사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날카로웠던 통찰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저는 오크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 한 잔과 함께 여느 때처럼 뉴욕타임스를 읽고 있었죠. 모닝커피의 향이 서재 전체에 퍼져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국제면부터 펼쳐보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의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 개발, 영국의 브렉시트 혼란 등 예상했던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글줄 사이를 훑어내리며 오늘의 세계 정세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자 생활이 만들어준 직업적 습관이었죠. 그런데 구석에 위치한 작은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강대국 순위 6위 대한민국. 일본을 넘어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 일본을 넘어 내 두 눈으로 본 그 가난했던 나라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서울조차 지금의 중국 중소도시 정도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도로는 좁고 복잡했으며 건물들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고층 빌딩이라고 해봐야 몇 개 없었고 대부분의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기자들은 현장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소설만 쓰는군. 이런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만 끌려고 하다니. 한국과 일본을 동급으로 보다니 얼마나 무지한 판단인가.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이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급격한 성장이 강조되어 있었죠. 기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전자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소위 K-팝, K-드라마, K-영화라는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한국 정부가 돈을 들여 만든 홍보성 기사일 거야. 세계 6위라니, 그것도 일본을 제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TV를 켰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이 세계 4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한국의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특히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현무 미사일이 전시된 모습이 나왔고,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이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미국의 ATACMS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려 CNBC를 보니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면에는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보였고 클린룸에서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했으며 이는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을 앞선 기술입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BTS라는 한국 가수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역사적 순간을 다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배우들이 한국 감독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는 모습,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한류는 더 이상 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반짝이는 거겠지.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어. 80년대 일본도 그랬고 2000년대 초반 중국도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내심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1979년 제가 한국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실패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그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의 군사개발 프로그램을 취재했었습니다. 텅 빈 연구실, 낡은 장비들, 미숙한 기술자들. 저는 그들의 배꼽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선진국의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하는 시도라고 조롱했었죠.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F1 레이싱카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에게는 기술적 역량은 물론 경험과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는 한국의 과도한 야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런데 지금 TV에서는 그 어설픈 모방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발전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도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머릿속에는 4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밤샘 작업을 하던 연구원들의 모습, 그들의 눈빛에 서린 결연한 의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취재할 때 보여준 그들의 자부심 어린 미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비웃었던 것이죠. 한 장면이 특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구소의 책임자였던 50대 중반의 과학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앤더슨 씨,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니까요.
당시 저는 그의 말을 낭만적인 수사로만 여겼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고록 집필을 위해 옛 동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한국에서 활동했던 백악관 안보 담당 후배 데이비드 클라크와 연락이 닿았죠. 데이비드는 현재 국가안보위원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데이비드, 오랜만이군. 마이클 앤더슨이야. 잘 지냈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마이클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살고 있네. 은퇴해서 회고록을 쓰고 있어. 그 과정에서 예전 취재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지. 아, 그렇군요. 선배님의 회고록이라면 틀림없이 베스트셀러가 되겠네요. 선배님의 글은 항상 통찰력이 돋보였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안부를 주고받은 후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 요즘 한국에 대한 과장된 기사들 말이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 6위. 강대국이라니 웃기는 소리 아닌가? 난 아직도 그들이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의외로 진지했습니다. 마이클 선배님,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오히려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앞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처럼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사실에 기반한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과장이나 허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본 한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에도 한참 뒤처져 있었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거지. 선배님이 보신 한국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저희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의 발전 속도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요. 설마 정말 그들의 미사일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건가? 선전용 과장 아닌가? 네, 특히 현무라는 미사일. 그건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괴물입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도 충격을 받았을 정도죠. 현무라는 단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40여 년 전 제가 비웃었던 백곰 미사일 개발 현장의 낡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어설픈 모방이라고 조롱했었죠. 그런데 그 어설픈 모방이 지금은 괴물이 되었다고? 데이비드, 그게 정말이야? 과장된 것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는 선진국들도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야. 네, 선배님. 현무포는 사거리 800km에 2톤의 탄두를 싣는 괴물입니다. 정확도도 놀랍습니다. 목표물에서 3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나 우리의 ATACMS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히 제가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계에 전달했던 정보, 제가 구축해온 명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크게 오판했다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제 분석은 어땠을까요? 저는 갑자기 제 전체 경력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나? 내 회고록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 특히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해서 말이야.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부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에게요. 언론인이라니 난 이제 은퇴한 늙은이야.
선배님, 은퇴했다고 해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선배님이라면 몇 가지 단서를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 둘만 알아야 합니다. 물론이지. 기자로서 정보원 보호는 기본이야.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현대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최신 군사 전문지들을 주문했으며 한국에 관한 최근 서적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과거 기사들을 다시 꺼내보았죠. 제 서재 한쪽에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북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라벨이 붙은 폴더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종이들에서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옅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1979년 6월 15일자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실패할 것.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기술적 한계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소련이 수십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기술을 몇 년 만에 따라잡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1982년 3월 4일자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자동차 산업.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못할 것. 현대와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저품질, 저가격으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고급 브랜드들과 경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 차는 품질 문제와 디자인 감각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85년 12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전자산업. 일본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 삼성과 럭키금성은 일본 기업들의 저가형 모델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술적 격차가 너무 커서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국 전자제품은 저가 복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소니나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의 아성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현재의 뉴스 헤드라인들. 현대차, 미국 시장 점유율 5위로 상승.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 만족도 1위. 삼성전자 애플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로 등극.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1위. 한국 현무포 미사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수출 인기. 폴란드, 8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LG 디스플레이, OLED 기술로 세계 TV 시장 석권. 일본 기업들 추격 어려워. 세계 최대 조선 3사 모두 한국 기업.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차지. 기생충에 이어 또다시 오스카 수상. 한국 영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이 모든 간극 앞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했던 전망들이 모두 빗나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항상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 기사들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편견과 서구 중심적 시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의 렌즈로만 바라보며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과 잠재력을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메일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약속했던 자료를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미 국방부 내부용 한국 방산 기술 평가 보고서 일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검게 칠해져 있었지만 몇 가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의 M1A 에브람스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 특히 자동화된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은 우리 기술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의 독자적인 전차 기술은 이제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전차 강국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함.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이는 F-35 수출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기간에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임. 이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달성한 것을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이루어냄. 특히 현무 계열 미사일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의 필적. 한국의 독자적 개발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남을 시사.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6대 미사일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됨.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기술은 더 이상 모방의 단계를 넘어 혁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기술 보유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닌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다면 제가 얼마나 큰 오판을 했던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내려가려 했지만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당시 CIA 한국 지부장이었던 존 메카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섞인 노년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메카시는 과거 여러 차례 충돌한 적이 있었고 은퇴 후에는 거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군. 메카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제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 영광에 사로잡혀 있나 보군. 무슨 일로 왔습니까, 존? 나와 당신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메카시는 소파에 앉으며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네. 자네가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특히 방산 분야를. 뭐하러 그런 짓을 하나? 저는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메카시와 저는 과거에 몇 번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국가 안보라는 명목하에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저는 그것을 폭로하려 했죠. 우리는 같은 미국인이었지만 국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고 저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요. 이상한가요? 회고록? 그래, 물론이지. 하지만 굳이 현재의 한국 군사력에 대해 파고들 필요가 있을까? 과거의 이야기면 충분하지 않나? 자네가 한국에서 취재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이야기만 쓰면 되지 않을까? 메카시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조사 자료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데이비드가 보내준 국방부 보고서에 머물렀습니다. 마이클, 우리 둘 다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잖아. 서로 솔직해지자고. 자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과거를 파헤치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게. 그의 말에는 뚜렷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경고가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만약 한국의 발전이 그저 과장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왜 메카시 같은 인물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존, 당신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잖아요. 메카시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세계 질서는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어. 그 균형을 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특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은 말이야. 통제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 식민지가 아닙니다. 동맹? 물론이지. 하지만 모든 동맹에는 서열이 있어. 그리고 그 서열이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기지. 지난 70년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에 기반했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그건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아. 저는 메카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맹국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한국의 발전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메카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충고 하나 해주지. 이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게. 자네의 명성을 위해서도 말이야. 나이 들어 갑자기 친한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졌구나 라고 할 거야.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클라크와의 접촉도 자제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자네 같은 은퇴한 기자와 어울릴 시간이 없을 거라고. 나는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야, 마이클. 메카시가 떠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을 뿐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침은 1979년 바로 제 비판 기사가 나온 직후에 체결되었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km로 제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기가 너무 일치했습니다. 제 기사가 나온 직후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혹시 제 기사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미국 정부가 제 비판적인 보도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한 것은 아닐까요? 내 기사가 한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단 말인가? 저는 자신의 과거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한국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과오였을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미 국무부에서 일했던 제임스 윌슨 전 차관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하여 플로리다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협력한 적이 있었고 그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마이클. 자네 기사들은 항상 인상적이었어. 특히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관한 특종 기사는 정말 뛰어났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연락드린 이유는 1979년 한미미사일 지침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그 협정의 배경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임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군. 왜 갑자기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제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기사가 혹시 그 지침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직후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협정을 맺었더군요. 제임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전화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닐세. 다음 주에 내가 뉴욕에 갈 일이 있어.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자네처럼 오래된 친구가 그립군. 그의 말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센트럴 파크 근처 브라이언트 공원에서 만나자. 화요일 오후 3시. 그곳이면 충분히 프라이빗하면서도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여행을 취소했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마이클, 죄송하지만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네. 여행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몸이 나아지면 다시 연락하겠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려 했지만 갑자기 모든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옛 동료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데이비드마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개된 학술 자료들마저 갑자기 서버 오류로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메카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저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죠. 또 다른 날에는 제 아파트 우편함에 조심하시오, 앤더슨이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협에 굴하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널리즘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십 년간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이 진실은 제 자신의 과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오판했다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1979년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 연구실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 일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장비로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참 우스운 일이군요. 그때 한 젊은 과학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 성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니 제가 최근에 만났던 김진우 박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저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낡은 문서고가 아닌 바로 지금의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보가 차단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사명이자 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저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무기 개발이라는 나무만 봐서는 안 돼. 한국이라는 숲 전체를 봐야 해. 저는 군사 자료 대신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었고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과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폐허, 60년대의 가난, 70에서 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90년대의 민주화까지.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달러 7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달러 3만 5천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45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 속도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자료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맞서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을 들고 나와 나라를 구한 금 모으기 운동 기록을 본 것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총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약 24억 달러의 가치였습니다. 책에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돌반지를, 신혼부부들이 결혼반지를, 노인들이 평생 모아온 금을 기부하는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정부에 기부할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강한 국가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이순신이라는 인물과 마주쳤죠.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이라는 불가능한 전적을 세운 이순신 장군. 특히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압도적인 기록을 보며 저는 배꼽 미사일을 개발하던 한국의 모습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인 난중일기의 번역본을 읽으며 저는 그의 불굴의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의 명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그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현대 한국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기어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건 이 민족의 오랜 전통이었군.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발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귀금속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자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OECD 국가 중 과학수학 성취도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인적 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조사를 현재로 돌리자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IT 기술력과 BTS, 기생충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가 전자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이자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40년 전 제가 쓴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전자산업, 일본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요.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국방, 경제,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가 존재함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원이 없고 분단되었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낡은 문서고가 아닌 바로 지금의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저는 회고록 집필을 중단하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 놀라운 나라의 비밀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놀라움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김포공항의 작은 터미널이 전부였는데 지금의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천장은 자연광을 가득 담아내고 있었고 실내는 마치 거대한 숲과 같은 녹색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입국 절차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단 몇 분 만에 끝났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빨랐습니다. 열차 내부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모든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서해안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인천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를 따라 현대적인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40년 전 이곳은 대부분 논과 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8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보았던 서울은 낡은 건물들과 좁은 도로로 가득한 발전도상국의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은 뉴욕이나 도쿄보다도 더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은 밤이 되자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강변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전의 한국인들은 외국인, 특히 미국인을 보면 호기심과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 시민들은 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세계 어느 도시의 시민들보다도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서울은 이제 진정한 국제도시로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옛 연락처를 뒤적여 한국의 지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이 닿은 사람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김정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40년 전 한국에서 취재할 당시 만났던 젊은 학생이었죠. 당시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학부생으로 저의 인터뷰의 통역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 교수는 제 전화에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 교수와의 만남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섞인 중년의 학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군요. 하지만 서울은 더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본 서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김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변한 건 서울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씨. 한국 전체가 변했지요. 40년 전 당신이 보았던 그 한국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과거에 가난하고 발전도상국이었던 한국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죠. 그의 말은 데이비드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특히 현무 미사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한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취재했었는데 당시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거든요. 김 교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은 여전히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군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장군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전투 전날 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목숨이야 가벼운 것이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 어찌 두렵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위기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김 교수는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5,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9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어요. 중국, 일본, 몽골.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었죠.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1인당 GDP는 달러 79에 불과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김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현대사를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 한국전쟁의 폐허,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기적적으로 일어선 경제 발전의 역사. 우리는 항상 불가능이라는 말을 거부해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국가.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 씨,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녀의 교육비는 아끼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발전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연자원이 없어요. 오직 인적 자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적 자원을 최대한 발전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의 말은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며 느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 씨, 그렇다면 배꼽 미사일. 제가 40년 전에 비판했던 그 미사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로 현무로 발전한 건가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꼽은 우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이클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방위 산업의 시작이었죠. 당시 우리는 미국의 사거리 제한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했어요. 제한된 사거리 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호기심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배꼽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김진우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경기도 교외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세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는 저를 경기도의 한 조용한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차로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푸른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논밭 사이로 몇몇 전통 가옥과 현대식 주택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는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바둑과 장기를 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입니다. 김진우 박사님은 은퇴 후 이곳에 정착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셨대요. 마을 한쪽에 위치한 작은 농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담벼락은 돌로 쌓았고 처마가 깊은 기와 지붕 아래로 현대적인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무언가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80대 후반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원예용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분이 바로 김진우 박사님입니다. 배꼽 미사일 개발의 주역이셨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소박한 노인이 제가 40년 전 어설픈 모방이라고 비판했던 미사일의 개발자라니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무슨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는 건가? 미국의 국방과학자들은 대부분 연구소나 대학에서 학술적인 분위기 속에 사는데 이 노인은 마치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 박사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디마디에 새겨진 상처와 그의 눈빛에 서린 자부심. 그것은 진정한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그 속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평온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마침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김 박사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고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매우 유창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강하게 잡으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기사,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실패할 것. 우리 연구실 벽에 붙여놓고 매일 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비판적인 기사가 그들의 연구실에 붙어 있었다니요? 무안함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너그러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기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했어요. 저 외국인에게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저희 연구팀은 매일 아침 당신의 기사를 보며 오늘도 앤더슨 씨에게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자고 다짐했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시골집이었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현대적인 서재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책과 함께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놀랍게도 첨단 미사일과 로켓의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여러 장의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김 박사와 동료들이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배꼽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김 박사는 작은 다실로 저를 안내하며 녹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린 그냥 우리 자식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요. 그는 기술적 성과 대신 함께 밤새우던 동료들과의 정,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초기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이나 소련처럼 첨단 시설도 충분한 자금도 없었죠. 심지어 기본적인 부품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열정과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창의력이죠. 예를 들어 미사일의 동체를 만들 재료가 없었을 때 우리는 공장의 수도관을 깎아서 사용했습니다. 정밀한 측정 장비가 없어서 자로 재고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했죠. 미국이나 소련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김 박사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른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놀랍게도 각종 공구와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도 간단한 발명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에는 그가 개발한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들이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건 제가 최근에 만든 자동 관계 시스템입니다. 센서가 흙의 습도를 감지해서 물이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공급하죠. 마을의 노인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해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장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투박해 보였지만 내부의 전자회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 80대 노인이 지금도 이런 첨단 장치를 직접 만들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자공학에도 밝으시군요. 당연하죠. 미사일은 결국 전자장치니까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MIT에서요. MIT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네, 1960년대 초반에 장학금을 받아 유학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해외 유학은 꿈도 꾸기 어려웠죠. 하지만 운 좋게도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오셨나요? 그때 한국은 아직 매우 가난했을 텐데요. 김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앤더슨 씨, 한국 전쟁을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집도 잃고.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우리 국민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그것이 제 연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미사일을 개발하던 70년대는 한국이 매우 위험한 시기였어요. 북한의 위협은 상수였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보통 미사일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데. 김 박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등에 지고 달리는 사람과 편안하게 걷는 사람, 누가 더 빨리 뛸까요? 그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따를 수 없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게 우리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김 박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9년 당신의 기사가 나온 직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죠.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 기사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일치하는 건 사실이죠. 당신의 기사가 미국 정부에 우리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규제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축복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 제한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거리 내에서 더 강력한 성능을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정확도를 높이고 탄두 중량을 늘리고 발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력이 쌓였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처럼 사거리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만의 강점이 되었죠. 그리고 그 지침이 2021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을 때 우리는 단숨에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은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창의력을 자극하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그렇게 탄생한 거군요. 맞습니다. 현무는 백곰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진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죠. 현무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모든 면에서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병기는 현무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노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었음을. 그것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어떤 기술보다 지속 가능한 힘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배꼽 미사일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현무에 살아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미사일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죠. 그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한국의 현대사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6.25 전쟁의 참상 60년대의 극심한 가난, 70에서 80년대의 산업화 과정,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제 질문에 모두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고 가끔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지혜로운 철학자였습니다. 밤이 깊어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문까지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오늘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사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 기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비판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의 너그러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은커녕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 김 박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군사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힘을 물리적인 것, 즉 무기와 군대의 규모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에게 다른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판교의 한 테크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등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미래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젊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스마트 가로등과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었고 카페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젊은 엔지니어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자였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김진우 박사와 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5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앤더슨 씨, 저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원의 사무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투명한 스크린들, 로봇 비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기들. 한쪽 벽면은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었고 그곳에 회사의 AI 기술을 시각화한 그래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개발 중인 AI 의료 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CT, MRI 등의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의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건가요? 박지원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국내 기술입니다. 특히 저희 인공지능 엔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도 경쟁하고 있죠. 실제로 의료 영상 분석 분야에서는 저희 기술이 더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나요? 창의력과 속도입니다. 저희는 작지만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1년 걸려 할 일을 우리는 3개월 만에 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그는 저를 회사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개방적인 사무 공간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생각 정원이라고 불리는 휴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편안한 자세로 대화를 나누거나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문구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죠.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창의적인 실패 공유회라는 것도 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진우 박사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도 조건이 불리해도 창의력과 의지로 극복해 나가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지원 씨, 당신은 왜 창업을 선택했나요?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요? 박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창업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사람을 돕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개발 중인 AI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에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은 센서가 노인의 활동 패턴을 학습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에 알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요.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계시죠. 저희 기술은 그분들이 더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지원은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전을 가진 혁신가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구나. 물질적 자원의 부족함을 인적 자원의 탁월함으로 극복하는 것.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 그리고 기술을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후 몇 일 동안 저는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공장,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천항공기 제작소. 그리고 제 여정의 마지막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그 규모와 자동화 수준에 놀라웠습니다. 1시간에 대형 세단 하나가 완성되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발레 공연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은 독일이나 일본의 유명 자동차 회사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현대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저가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이미 BMW, 벤츠와 같은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삼성 반도체 공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린룸에서 작업자들은 우주복과 같은 방진복을 입고 초정밀 장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1立方피트당 1개 미만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3나노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작은 칩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났습니다. 사천의 KAI 항공기 제작소에서는 KF-21 전투기의 생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전투기는 F-35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다양한 제작 단계에 있었고 정밀한 장비들이 항공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항공기 부품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죠. 이것이 한국의 발전 속도입니다. KF-21은 독자 개발한 전투기로 우리의 자주 국방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작소를 둘러보며 저는 40년 전 제가 어설픈 모방이라고 비판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ADD에서 저는 현무 미사일의 개발자 중 한 명인 이동혁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다양한 미사일 모형과 기술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현무 미사일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김진우 박사님과 같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기반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서 출발할 수 있었죠. 선배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거리 제한이. 네, 그 제한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제한된 사거리 안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기술력이 쌓였죠. 우리는 사거리 대신 정확도와 파괴력에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폐지된 후에는 마치 족쇄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현무포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는 저를 연구소 내부의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백곰부터 현무까지 한국 미사일의 발전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의 백곰 미사일은 투박하고 원시적으로 보였지만 현무포에 이르러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현무포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이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거리 800km에 2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현무포는 목표물에서 3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나 미국의 ATACMS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도 최고죠. 그래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더 발전된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하이퍼소닉 미사일이죠.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니.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니.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발전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처럼 단기간에 성공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북한의 위협,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했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과 정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한은 억눌린 감정,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고 정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발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한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정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김진우 박사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가진 총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의지가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세계의 중심, 최강대국의 상징으로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저 많은 발전된 도시 중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서울도 이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지필하던 회고록 원고를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제목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없다. 이것은 저의 오판에 대한 고백이자 세계가 미처 깨닫지 못한 위대한 국가에 대한 경이로움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회고록이 아니라 세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원고의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계를 잘못 봐왔다. 특히 한국을. 내가 1979년에 보았던 그 한국은 이제 없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위대한 나라가 서 있다. 그리고 세계는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경고이자 선언이다.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이제 없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저는 밤낮으로 원고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 김진우 박사와 이동혁 박사의 이야기, 판교의 스타트업, 울산의 자동차 공장, 그리고 제가 깨달은 한국의 진정한 힘에 대해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획문이나 분석 리포트가 아니라 세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의 초안이 어떻게든 유출되었고 이를 입수한 메카시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유력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공은 칭찬할 게 아니라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경제 발전 위에서 이제는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개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독자적 힘이 아니라 분수를 모르는 오만입니다. 그는 한국의 성취 자체를 모욕했고 저를 하룻강아지에게 감화된 늙은이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카시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저는 안보위의 인물로 낙인 찍히고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제 원고를 거부했고 언론사들은 제 기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랜 동료들마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 남은 인생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지도 위에 놓인 작은 나라 한국을 보며 잠시나마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메카시의 말이 맞을지도. 내가 한낱 민족주의에 감상적으로 빠진 것은 아닐까? 한국의 발전이 실제로는 미국의 지원 덕분이라면?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곧 김진우 박사의 거친 손과 그의 눈빛에 서린 자부심, 이동혁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 그리고 판교의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위조할 수 없는, 가짜일 수 없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 합참의장 마크 해밀턴 장군이 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앤더슨 씨,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해밀턴 장군과의 만남은 맨해튼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고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흥미롭더군요. 해밀턴 장군은 제가 군사특파원 시절에 만났던 인물로 당시에는 소령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미군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 있었죠. 그는 항상 냉철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장군님, 제 보고서를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분석한 군사 데이터를 보면 당신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밀턴 장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의 전투 효율성에 대한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제공한 무기 시스템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성능을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동일한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한국군의 효율성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분석팀도 이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 번 검증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동일한 장비로도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해밀턴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김진우 박사의 이야기, 수도관으로 미사일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장군님,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내죠.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IMF 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계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자 독특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여전히 작은 동맹국으로만 본다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해밀턴 장군은 깊이 생각하더니 와인잔을 들어 저와 건배를 했습니다. 앤더슨 씨의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근 한국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죠. 다음 주 펜타곤에서 비밀 브리핑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미군 수뇌부에게요. 메카시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미 저를 안보위에 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메카시. 해밀턴 장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세계는 변했는데 그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그의 시각은 우리 국방부의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찰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최고 기밀 시설인 탱크에서 미군 수뇌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각군 참모총장들과 고위정보 요원들, 그리고 메카시도 있었습니다. 메카시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른 장군들은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넘어 한국의 혼을 브리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 주요 기술 성과, 그리고 군사적 역량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숫자나 사진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정신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1997년 이 나라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식의 돌 반지, 아내의 결혼 반지를 나라에 바쳤습니다. 미사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장의 수도관을 뜯어냈습니다. 당신들이 통제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불가능에 맞서 기어이 길을 내고야마는 불굴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 본 한국적 정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으로 발현되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이제는 초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따라잡기가 아니라 앞서가기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군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밀턴 장군은 굳은 얼굴의 메카시에게 물었습니다. 존, 자네의 보고서에는 이런 정신에 대한 분석이 있었나? 메카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냉전적 사고방식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 군사적 측면만 보았을 뿐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밀턴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대한반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브리핑 후 해밀턴 장군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보였고 벽에는 역대 합참 의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오늘 브리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요. 제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수정에 관한 최고 등급 기밀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밀턴 장군의 주도 하에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동맹을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새로운 전략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기술 개발을 제한하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었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메카시는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결국 퇴장한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바꾼 진정한 애국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해밀턴 장군은 저를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초빙했고 저는 미국과 한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록 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 통찰과 용기가 두 국가의 관계를 더 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맨해튼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김진우 박사의 거친 손, 이동혁 박사의 열정적인 눈빛, 판교의 젊은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그들은 모두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 씨앗 하나를 묻었다.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을 거대한 숲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로. 한 달 후 김진우 박사로부터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고 상자를 열자 낡은 금속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부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에게 이것은 1978년 우리가 첫 번째 배꼽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의 조각입니다. 발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죠. 이 조각이 당신에게 우리의 여정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신의 친구 김진우 드림. 그리고 소포에는 김 박사의 손자가 그린 거북선 그림도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앤더슨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크면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그림에는 거북선이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한글로 불가능은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그림을 보며 제가 지켜낸 것이 과거의 진실만이 아닌 이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금속 조각을 제 서재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전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꿈의 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깁니다. 불가능은 없다. 단지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것일 뿐. 그 후로도 저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계속 변화했고 기술은 더욱 발전했으며 한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는 저에게 한국어로 된 문구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한국의 역사를 완벽하게 요약한다고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고통, 전쟁의 폐허, 가난의 질곡.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젊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볼 때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라.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한국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나라다. 어느 날 해밀턴 장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원이며 올바른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도전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을 알면 알수록 저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 장군의 주도로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기술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국과 피보호국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 미국의 자원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그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해질지를.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노기자의 눈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의 눈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비춰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땀과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첨단 무기나 경제력이 아닌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계가 이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숨겨진 저력과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